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한 기자의 통일 압수다. 김정한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일요일에 이 기후 위기와 북한 또 한국, 한반도 이렇게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죠. 오늘 좀 두 번째 시간으로 자, 본격적으로 이 기후 위기 북한에 또 그리고 우리 남북 관계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떨지 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 일상생활이라던가 이런 데서 기후 변화 이런 걸 느낍니다만 북한도 이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보도를 해서 제가 리포트를 해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2009년에 맞습니다. 남포항 네. 그러니까 이제 평양과 가까운 남포항이 있습니다. 이 남포항 앞바다 겨울에 남포항 앞바다가 얼어서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인공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 남포항 앞바다가 진짜 서해 쪽으로 꽁꽁 얼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거의 뭐 해마다 가뭄, 뭐 홍수, 큰물 피해 네. 뭐 올해도 유난했죠. 그렇습니다. 한 교수님. 네. 그래서 올해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피해 지역 복구 현황 이런 거 직접 챙기기도 뭐 했고요. 황해북도도 2번인가 갔고 강원도 원산도 가고. 네, 심지어 네. 최근에는 이제 옷도 이제 풀비즈 복장. 네, 쿨비즈 쿨비즈. 복장.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신선하게 SUV 네, 이것도 몰고 직접. 가는 것처럼 네. 해가지고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물론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피해 규모를 거의 밝히지 않아서 숫자로는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매년 지금 평가가 국제사회 평가가 최악의 홍수, 최악의 가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네네. 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날씨랑 아까 기후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는 한 계절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5년, 10년 평균으로 보면은 확실히 그 극단적인 그런 기후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매년의 어떤 경제 활동이랄지 이런 경제 활동에는 이제 누적 또는 가중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북한은 보면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올랐을 때 네. 남한은 1.5도 상승을 했고요. 북한은 1.9도 상승을 1.9 했거든요. 도요?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산림 조건도 지금 많이 황폐화됐고, 네. 제가 북한을 못 가봐갖고 기록으로만 본 것입니다만 보도로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번에 그 마이삭과 그 하이선 이 90호 태풍은 그 950 헥토파스칼 정도 세력을 유지한 채로 그 북한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큰 태풍은 겪어본 일이 없고 방비술도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우리가 그 임진강의 군남댐 이거 되게 그 뉴스에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 엄청 이게 환강댐 방류 때문인데 저는 북한이 고의로 남한을 괴롭히려고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홍수 조절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남북 간의 이 교류 창구가 닫히다 보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겠죠. 북한은 일단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 기반 시설이 좀 많이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보통 이제 한 7% GDP 대비 한 7% 정도의 피해가 매년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7%면 사실 뭐 그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그게 크냐라고 보겠지만 북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워낙 좀 작으니까 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금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매년 그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 장마당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줘서 쌀 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생산물 그 농산물이죠. 가격 변동이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특징인 거죠. 예. 그리고 그 이른바 주체농법, 북한은 이제 주체농법을 내세우잖아요. 이 네네. 주체농법도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좀 자극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주체농법이 최근에는 이제 뭐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과학농법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네. 근데 다시 주체농법을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체농법으로 모든 걸 해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의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이제 당의 방침이나 과업을 잘 따라라. 이념으로, 예, 그렇습니다. 사상으로.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북한이 좀 기술적으로 조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과학 농법이나 주체 농법을 다시 그냥 활용하는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선생님 보시기엔 북한은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큰 물 피해, 홍수, 뭐 가뭄 뭐 이런 거 말들은 많이 하는데 북한은 좀 보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랑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북한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남한의 13분의 1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쵸 뭐 공장이든 발전소든 적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예. 그리고 근데 인구가 남한의 절반이라고 치면은 국가 전체 배출량은 그러면 2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고위도 지방이 오히려 그 온난화의 피해가 더 많기도 하고 그 산지가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그 많이 그 산림을 베어다 쓰고 밭을 만들고 해서 더 이런 산사태나 홍수 피해는 많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솔폭발이나 재선충 이런 병충해들도 네. 좀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은 어떤 경제적인 기반, 어떤 기술적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그 기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래도 북한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자체로 재생에너지법을 2013년에 네. 지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그 기후 대응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은 좀 그전 그 국방위원장보다 지금 김정은 그 정권에서 좀 더 확연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그 교수님 제가 숙제를 좀 드렸었는데 북쪽에서도 지금 국제적인 레짐이 있잖아요. 네, 환경 그렇습니다. 뭐 기후 변화 관련해서 네. 여기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북쪽은? 북한도 이제 유엔 기후 협약 이제 기구라는 곳에 이제 보고서를 계속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 매년 내는 건 아니고 2002년에 한 번 냈고 2012년에 이렇게 한번 두 번 냈는데요. 그리고 또 2015년도에 이제 리수용 외무상이 이제 파리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산림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많이 한 게 초점이고요. 근데 사실은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뭐 산림이나 뭐 탄소 배출권 요거 말고도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은 좀 기술적으로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네트워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좀 발언을 자제하고 산림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아까 잠시 우리가 짚긴 했습니다만 올해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피해 난 데도 열심히 방문도 하고 그리고 또 북한 매체들이 기후 변화 여기에 대해서 곧잘 좀 보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저는 그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거를 정말 저게 다 과장이냐 아니면 왜곡이냐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북한이 이제 기후가 이제 100년 동안에 1.9도가 올랐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권 자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아, 주민들한테 기후 변화라는 그 현상은 보도를 알리긴 하지만 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 네. 이거는 우리 최고 지도자나 당이 못해서가 아니라 네, 그렇죠. 예. 이거는 기후 변화 때문이다. 그렇죠. 약간 좀 호도하는 이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다목적 포석일 수도 그렇겠네요. 있는데 그 네. 국제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렇게 온실가스 다배출국 강대국들의 이 과거의 그 잘못들, 그다음에 지금 저기 대응이나 지원이 미온적인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전 효과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말씀하셨는데 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게 16.4%. 근데 외부 지원이 결합되는 조건에서 36%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훨씬 더 커지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북한 말고는 없거든요. 자체적으로 몇 프로 하고 외부 지원이 있으면 몇 프로 하겠다. 그거는 외부 지원을 우리가 원하니까 해달라라고 사실은 굉장히 공개적으로 바로 그 얘기를 한 외부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저는 이례적이다라고 느꼈었는데 그 우리 인천 송도에 유엔 기구, 유엔 산하의 기구가 하나 들어와 있죠. 네, 이 그렇습니다. 녹색 기금. 네. 그 사무국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북한이 바로 이 녹색 기금에 좀 지원을 요청했어요.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녹색 성장 해가지고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서 회자가 됐고, 네. 그걸 매개로 해서 이제 북한하고 산림 교류 협력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대북 제재 영향도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못했죠. 예.
그냥 논의만 됐지 실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권에서는 제일 그 풍부한 산림이 그러니까 온실가스 그 흡수원으로서 그 국제 그 청정 개발 체제라고 좀 어려운 용어로 하는데요. 거기에 그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 네. 북한 같으면은 산림을 잘 그쪽이 조성하는 좋다. 게 제일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란 것이고 또 그 인천 송도의 그 녹색 그 기후기금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지만 그건 나만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그쵸. 이 관련 네. 자금이기 때문에 제일 조건이 어렵거나 그 이렇게 하면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북한은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사업으로 좀 인정해 줘 지원을 해줘라는 굉장한 명분은 있는 거죠. 이제 산림 얘기 뭐 아마 말씀을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텐데 저도 이 두 눈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0년대는 그래도 남북이 좀 오가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뭐 금강산이라던가 평양이라던가 묘향산 취재를 조금 곧잘 가봤었는데 정말 산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금강산 쪽도 그렇고 묘향산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길도 그렇고 정말 나무가 없어서 참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사진을 좀 못 찍게 해가지고 좀 못 찍었는데 정말 힘들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나마 좀 산림 그리고 사실 남북 정상이 이 9.19 그 공동선언 평양 공동선언 보면은 이 산림 협력 이거 합의도 하긴 했는데 네. 참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제 나무 심기 해서 산림을 계속 가꾸려고 노력을 한 거는 이제 김일성 시대, 뭐 김정일 시대에 쭉 이어져 왔는데요. 근데 실효성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데, 근데 사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산림을 이제 교류협력할 때 좀 방법은 사실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70년대 방식처럼 그냥 막 헬기를 씨 뿌리고 그냥 종자에 상관없이 나무를 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지금 심고 나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예쁘진 않아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유럽처럼 예쁘게 나무를 이렇게 좀 예쁜 심어.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렇죠.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두 가지 방법인데 아직 그게 합의점을 우리 내부적으로도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 정부가. 그 최근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이 통일부 조금 뭐 얘기를 좀 비공식적으로 하셨다고 했죠. 아, 근데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산림 협력이 되게 심각하고 사실은 좀 대응을 좀 발빠르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국에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다가는 또 역풍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뭔 속편하게 산림 협력 같은 거 얘기하냐?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는 이제 뭐 남북 협력을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하고도 똑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하고 분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주제, 요거까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후 난민이 사실 뭐 지금 세계 도처에서 나오고 있고 2010년대였나요? 이 아랍의 봄 얘기가 있을 때 사실 이 아랍의 봄 그 한 이유가 기후 때문이다. 기후 위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러시아가 기후가 나빠가지고 밀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면서 이 러시아 밀을 많이 수입했던 중동, 특히 이제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 빵을 만들지 못하면서 이 굶주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반정부적인 이런 시위를 해서 그게 아랍의 봄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 선생님 네네. 기후 난민 혹시 우리가 뭐 북한이 겪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실제로 그 유럽 유엔 난민 기구 네. 이 기구가 보고를 하는 거는 2008년 이래로 1초에 한 명씩 세계에서 1초에 한 명이요? 홍수, 태풍, 산불, 뭐 해수면 상승, 이런 기후 변화 여러 현상들로 인해서 난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로 치면은 2,500만 명 정도. 2,500만 우리 인구의 명. 절반 정도, 북한 네. 인구 정도인 것이죠. 그래갖고 뭐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골고루 다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투발루에서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잠기니까 국가 포기 선언을 해요. 그래서 난민으로 받아달라고 했더니 제일 가까운 뉴질랜드에서 그런 40세 이하의 노동력이 있는 남자만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뉴질랜드도 다 받으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호주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난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장벽을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유럽에서는 이렇게 중동이나 튀니지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그 나라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막 득세를 네. 하고 인종주의 테러가 생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11년에 귄 다이어라는 분이 기후 대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네. 한국에도 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 군사 전문가 출신인데 이분이 이 2011년에 예측한 게 2020년이 되면은 기후 변화로 북한이 식량 생산이 급감해서 난민이 발생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이 2020년이고 아무 일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기후 변화가 이제 하루 아침에 오는 것보다는 인터스텔라 같은 장면이 이제 문득 이제 다가오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북한만 뭐 기후 위기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뭐 네. 만주, 시베리아, 남한까지 다 들쑥날쑥할 것이고 네. 그 물론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북한 주민들이 뭐 정보를 더 접하는 분들이 더 탈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지금 뭐 고난의 그 행군도 해왔고 지금 여러 가지 또 그 이상 기후 현상을 겪으면서 그 국가랑 당이 또 주민들과 같이 대응하는 그런 또 많은 내구력이 경험을 있다. 갖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난민이 막 발생할 거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사례는 구소련이 그때 붕괴를 했을 때 그 쿠바가 소련에서 오는 석유가 다 끊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러니까 사탕수수 수출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수도인 그 아바나 근처에서 도시 농업을 굉장히 활성화했습니다. 그래갖고선 그러면서 또 위기를 그렇죠. 견뎌냈다. 위기도 겪고서 오히려 유기농업이 활성화된 그런 계기도 그러니까 됐죠.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은 오히려 과거에 굉장히 엄혹한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큰 재난이 닥쳐도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한국이 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북한이 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서 진짜 정보 교류랑 협력을 해서 그 유연성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부가 2018년도에 자료를 냈는데 1995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쭉 자연재해를 조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좀 되게 슬픈 단어가 너무 많은 게 뭐 역대급 태풍이었다, 뭐 100년 만에 홍수였다, 뭐 이런 기록적이라 이런 2018년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계속 해가 갈수록 그런 뭐 기록적인 그런 재해가 있었다라는 게 쭉 이제 보고 자료에 나오는 거 봐서는 뭐 내년 내후년 가도 계속 기록적인 그런 자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전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도 타격을 받지만 그 원산 갈마지구인가요? 그렇게 맞습니다. 스키장 크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눈이 안 오면 눈이 안 쌓일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눈이 안 오면 그거 이용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후 재난 이런 말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실 이제 북한 정부가 이 관련한 그 통계라던가 이런 걸 거의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른바 급변 사태에 버금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잘 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5026, 5027, 5029, 5030 그리고 얼마 전에 5015 이런 이른바 작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기후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 난민까지 발생하는 이런 혹시라도 상황이 될 때 한미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정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제를 덧붙여서 지경학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기정학 그러니까 기후정치학 또 기경학 기후경제학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한 가지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김 선생님 보시기에 남북 협력 어떤 분야를 먼저 좀 해야 된다. 그 혹시 그 야간 위성 사진 보신 분들 너무 많을 많이 거예요. 나오죠. 한반도 예. 쪽 보면 이렇게 남한은 전체가 반짝반짝 피는데 북한은 평양 쪽만 그렇죠. 이렇게 그 전등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은
북한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한이 너무 밝은 거 아니야 그런 그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이 실제로 그 발전 설비 용량이 남한의 6% 정도밖에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실 전기를 풍요롭게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재생에너지 체제로 가는데 더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없기 때문에. 전력 그 사정이 안 좋게 오래 살아왔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는 지역 분산형이거든요. 작은 용량으로 이 근처에서 만들어 쓰는 게 좋은데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수력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지금 전력 소비량도 작은 데다가 북한은 남한보다 사실 바람도 좋고 수력 자원 잠재력도 네. 뛰어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은 사실 비슷해요. 맞습니다. 오히려 남한도 봄, 가을 시원할 때의 발전 효율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러모로 여건이 좋고 그래갖고 지역 분산형으로 이미 시스템을 짜기 좋은데 남한은 석탄 화력이랑 원자력으로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또 특징이 간헐성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람이 불다 안 불다, 네. 햇볕이 비치다 구름이 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백업 전원이라는 게 필요한데 거기에 좋은 게 배터리도 있고 LNG를 쓸 수도 있지만 양수 발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양수 발전이 지금 월계라는 게 이게 상부댐, 하부댐 이런 낙차만 있으면 되는데 북한에는 뭐 부정강, 장진강 이런데 유역 변경식 그렇죠. 댐들이 많이 네,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낡아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양수 발전으로 개조를 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남한이 지금 잘하는 부분과 그렇죠. 북한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자연 조건하고 이쪽을 이런 좀 것들을. 협력을 그렇죠. 하면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재생에너지가 30% 40% 늘었을 때 필요한 이 백업 이 그리드를 북한의 양수 발전과 뭐 남한 북한의 풍력 태양광들을 조합을 하면은 한반도 정도 면적이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은 사실은 지금의 남북의 어떤 대치라던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자연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뭐 남과 북이 따로 없다 이런 그렇죠.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철도 연결이 있을 철도. 수 있는데요. 네. 철도 자체가 이제 그 이 승용차를 대체하는 그 대중교통 그렇죠. 또는 화물 물류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북한한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북한을 거쳐서 대륙간 철도 시베리아 중국 철도가 연결될 경우에는 그 남북한 어떤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온실가스 줄일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에너지랑 철도 교류 협력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당장 가능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남북 협력 기후 위기 관련해서 네. 뭔가 아이디어를 좀 주시죠. 저는 좀 이제 교류 협력을 생존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일어나서 우리 접경 지역의 돼지들 다 그렇죠. 죽었고 예. 그리고 북한의 홍수 피해가 일어나면 우리 또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요. 맞습니다. 예. 북한에 산불이 나면 당연히 우리 강원도 주민들도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북한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가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북한에도 끼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좀 정말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분리해서 생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공동 대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참 당연한 건데 참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저희가 그 주제를 좀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어떻게 잘 받아들여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 김현우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과 한승호 박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